제목이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고 이 문학관 측에서 하나 정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로 정해서 보내준 게 이 제목입니다. 아마 제가 짐작컨대는 이 제목은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대구 시인협회 카페에 함께 꿈꾸는 시라는 난을 만들어서 짧은 자작 대표시를 하나 발표를 해달라. 거기에 숨어있는 절이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들어간 것 같고, 그러니까 절이니까 뒤에 옛날 첫 시 선집에 나왔던 와선이라는 제목이 따라 나오고, 그리고 최근 저는 한 20년 가까이 일반 좀 긴 시도 쓰지만은 오행시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오행시가 나오니까 오히려 반갑고, 지금 오행시 80편을 묶어서 시집을 지금 내려고 출판사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널리 알리고, 또 딴 분들도 오행시에 도전해서 많이 써보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든 심심한 것들의 안부라는 생뚱맞은 제목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이번 시집을 출판사에 넘기고 출판사 사장님과 상의할 때 제가 시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추천을 했더니 출판사 측에서는 선생님은 이름이 좀 특이해서 좀 저한테 좀 듣기 좋게 하라고 할 소린지 이름만 가지고도 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어떤 사람은 제 이름을 듣고는 뭐 6.25 때 월북한 시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판사 쪽에서는 제 이름을 걸고 이구락의 오행시편 이거로 제목 그대로 씁시다. 그래서 그건 좀 너무 과하다. 뭐 이래서 지금 아직 결정은 못 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물론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될지 이구락의 오행시편이 제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심심한 것들의 안부라는 말은 오행시 안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결국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또 한편 의미심장한 불교에서 화두로서 내걸망도 한 심심한 것들, 또는 뭐 심심한 것은 화려한 것에 비해서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더 아름다움에 접근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심심한 일상에서 길어올린 생각들을 오행시로 풀어놓은 것, 뭐 이런 식의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해서 저는 이쪽인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할 순서가 그 밑에 적혀 있는데, 첫 번째 오행시 하니까 오행시를 위한 변명부터 좀 늘어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오행시 오자를 빼면 그냥 행시죠. 행시인데, 행시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어크로스틱 포엠 해서 어크로스틱이라는 말이
크로스 히라버로 뭐 끝이라는 뜻이고 스티코스는 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첫 부분 그 첫 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일정한 두운이나 가군을 주어서 시를 짓는 행위를 행시 또는 뒤에 놀이까지 붙여서 행시놀이. 그래서 요즘은 대중적으로 이 행시놀이가 좀 시들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삼행시, 뭐 사행시, 오행시까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 크고 작은 행사에 행시놀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운문문학의 그 구전성이 아직도 이 인터넷 시대까지도 남아있는 좋은 예인데 우리가 이 문자로서 책으로서 기록된 문학 이전에는 사실 전부 입에서 입으로 구전 문학이죠. 구전 문학 하면 운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소설보다는 시가 그 중에서도 행시가 사실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행시, 어크로스틱 포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 중세 이전으로 가면 이 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반 귀족 이 문자를 즐길 줄 아는 상류 계층이 주로 시를 전유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그 중간쯤 보면 한시의 아분이나 영시의 라임 뭐 거의 같은 뜻입니다. 같은 것은 이 맨 끝에 이 운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운에 쓰면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상류 계층들은 두운에 놓는 걸 잘 안 하고 끝에다가 이 두는 쪽으로 주로 갔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구는 또 반대로 너무 어렵고 주로 두운의 앞 첫 글자에 맞추어서 행시놀이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사회적으로 매스컴을 많이 탔는 이 행시놀이 중에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5글자를 넣어서 오행시 이벤트, 현대자동차가 이 제네시스를 처음 출시하면서 그 4글자를 또 넣은 이벤트 행사, 뭐 국방부의 뭐 자주국방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 것, 이런 걸 자기들 나름대로는 참신하게 기획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일반 이 언중들, 일반 국민들은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고 장난스럽게 받아줘서 야유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래서 이 놀이, 이 행사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해프닝이 근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계에서는 행시놀이는 문학으로 취급하기가 참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시에 오를 빼고 행시라는 말을 넣어서 그동안 내려온 사정을 쭉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문학을 진지하게 하는 입장에서는 행시놀이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행시는 결국 몇 줄이 되든 간에 틀을 갖추어야 되는 거니까 엄격하게 보면 정형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정형시를 보면 신라의 향가 그 중에서도 4 플러스 4 그 다음에 낙구 2를 더 붙여서 19채까지 오면 향가의 완성형이 되고 우리 현대시에서도 한 뿌리 모델이 될 수 있는 형식입니다. 특히 19채의 9재줄 구구에는 주로 뭐 감탄사 같은 걸 넣어서 후대로 오면 시조, 종장, 척구 딴 거는 다 한도자 바꿔도 되지만은 시조, 종장, 척구는 절대 불변 뭐 말도 안 되지만은 뭐 어저버 뭐 이런 걸 넣어서라도 그걸 지켜놓은 그 뿌리가 향가의 사녀가의 흔적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조 쪽으로 오면 시조는 결국 삼구체 그러니까 세행으로서는 삼행시지요. 이것도 글자가 이웃 나라와는 다르게 아주 절대 불변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시조는 좀 자유분방합니다. 글자 수 좀 어겨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종장 척구 3543의 3은 꼭 지켜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조가 다른 나라의 정형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융통성이 많은 형태로 오늘날도 열심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대시로 오면 이 강우식, 박희진 또 뭐 더 밑으로 내려오면 김관식, 나태주 이런 분들이 참 열심히 사행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행시를 쓰면서도 사행시를 장르화하자, 시조처럼 한 장르로 만들자까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강우식이나 박희진 같은 분은 그런 시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행시로 오면 오행시는 쓰는 사람도 내가 오행시라고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따듬고 운율을 붙여서 갈고 닦고 하다 보니까 5줄짜리 오행시가 썩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 밑에 서정주의 동천 이 대단한 시지요. 아마 현대 우리나라 시인들 중에 동천 같은 시를 자기 시의 모델로 한때 삼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발표된 지가 오래됐지만은 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시지요. 그러나 물론 미당 선생도 내가 오행시로 이걸 썼다라는 소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써놓고 보니까 5줄짜리 절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근래로 오면 정호승의 하늘의 그물, 정지용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 등도 좋은 오행시입니다. 이들은 모두 시상을 압축하고 리듬을 살리다 보니까 저절로 오행시가 된 것이지 오행시를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시의 오원이나 칠원 절구들도 행시지요. 글자 수를 탁탁 맞췄으니까. 또 일본의 하이쿠 같은 경우 삼행 17음절 55 중간에 7을 둔 이 처음에는 굉장히 엄격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글 안에 사계절의 어느 한 계절을 암시하는 객관적 그 어휘가 묘사가 들어가야 하이쿠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이쿠도 그만큼 엄격했습니다. 요즘은 뭐 좀 풀려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한시의 절구들, 일본의 하이쿠 같은 것이 대표적인 행시, 정형시지요. 그다음 더 서양적으로 눈을 돌리면 12줄짜리 소네트, 그 다음에 이 스페인 쪽에 있는 세비야나는 스페인 세비야에 전승되어 온 4분의 3박자 민요 또는 그 민요 리듬에 맞춘 무용인데 그 노래 가사는 보통 오행시입니다. 그래서 오행시와 관계된 얘기를 좀 하겠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왜 오행시인가? 세 번째, 3. 오행시까지는 행을 따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육행시부터는 그냥 짧은 단형시지 육행시, 칠행시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오행시를 한 100편 정도 써보니까 나름대로 요령이 생겨서 형태적으로는 한시의 이 기승전결을 응용해서 제 경우는 딴 사람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5째 행만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4줄은 자유롭게 풀어놓아서 주로 기승전결에서 승이나 전 중에 어느 한 곳을 이행으로 주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아예 기에 출발하는 기에 이행을 줘버리는 굉장히 이 폭이 자유롭게 넓은 사행시, 한시 또는 삼행시 시조만 보다가 보면 오행시는 굉장히 융통성이 많은 시입니다. 그리고 오행시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는 짧을수록 부재 요소가 많아지는 장르인데 이 부재 요소라는 말은 실온책에는 나오지 않는 러시아의 기호학자 로트만에 의하면 이 물리학에서 가져와서 이 마이너스 장치라는 것을 이 문화 기호학에 적용해서 이 마이너스 장치를 많이 가지는 기호일수록 시적 함의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재 요소가 많은 시일수록 긴장감과 여운을 크게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행시는 긴장과 여운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제 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 시인이 자기 시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내 시는 이러이러하다. 참 계면스럽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내 시는 이러이러해서 참 좋다. 더 웃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남들이 하도록 좀 놔둬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자리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일반적인 실언이 아니고 자기 시를 이야기해달라 하면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 계면적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달빛 경전과 첫눈의 오행시적 특성. 이 달빛 경전은 한 20년쯤 전 쓰여진 저 자신에게는 아주 기념비적인 첫 오행시 작품입니다. 나의 오행시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오행시가 아니고 오연시입니다. 한 행이 이 한 년이 되든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지적일 수도 있고 제 딴에는 시상을 집중하면서도 이 여운과 시각적인 경직성을 좀 완화하려는 그런 시도에서 일부러 오행시면서도 오연시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세상에 내보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연으로 나누지 않고 딱 붙여가지고 그냥 오행시로 표기해버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그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노리는 뭐 같은 데서는 이것도 자기 멋대로 끊어서 뭐 7, 8줄 되도록 바꿔버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 오행시 80편으로 일단 오행시집을 올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는 그 위에 뭐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러 읽지 않아도 되지만은 또 하다 보면 또 한번 낭송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는 이 초고에서는 30평이 넘는 긴 저에게는 엄청나게 긴 장시로 쓰여졌습니다. 이 눈 오는 달밤에 사찰 마당을 거닐며 느끼는 풍경을 그 당시 비교적 젊었던 시절 젊은 화자 곧 제 자신입니다. 예, 좀 들뜬 내면 세계까지 오랩시켜서 그려놓은 서정시였습니다. 상당히 공들여서 많은 걸 집어넣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퇴고를 거듭해도 잘 안 되어서 어느 순간 지어나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시어를 좀 다듬고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한 행씩 삭제해 나가는 빼버리는 그 끝에 마지막 남은 모습이 위에 있는 달빛 경전입니다. 상당히 공들여서 쓰면도 불구하고 지워 나가기를 해서 마지막 남은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게 오행시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게 그런대로 마음에 들어서
오행시라는 것에 좀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이 문예대학 같은 데서 학생들에게 교재용으로 이 제시를 하니까 나는 굉장히 쉬워서 읽으면 누구든지 공감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처음에 겨울산이 울면 눈이 내린다. 왜 그러냐? 특히 젊은 독자들, 시골 경험이 거의 없는 도시에서 자란 30대 전후의 젊은 사람들은 겨울산이 울면 눈이 내린다 라는 말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한 60, 70 넘는 분들은 시골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겨울산이 운다는 것은 날이 굳어서 오늘처럼 곧 비가 내릴 듯한, 눈이 내릴 듯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게 깊은 산중일수록, 깊은 계곡일수록 산은 하루에도 수없이 웁니다. 산의 울음소리는 좀 과학적으로 말하면 뭐 낙석이 하나 툭 떨어지면서 울리는 메아리일 수도 있고, 뭐 곰 같은 큰 짐승이 잠꼬대하거나 하품을 해도 나올 수 있는 소리고, 하여튼 겨울산이 울고 그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면 결국 오늘 좀 큰 눈이 내리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겨울산에 눈 내리면 밤이 길다.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눈은 눈대로 내리는 거고, 밤의 길이는 밤의 길이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겨울산에 눈 내리면 밤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활동폭이 좁아지고 움츠려 있다 보면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 1년을 통과해서는 기승전, 저는 두 줄로 주어서 긴 겨울밤 눈에 갇혀 산산한 열반에 들고 풍경 홀로 얼지 않고 밤새도록 연불위한다. 이거는 뭐 시각적인 서정적인 묘사니까 별 설명 없어도 공감력이 높은 부분일 겁니다. 마지막 달빛이 그 위에다 그걸 받아 쓰고 있다. 달빛. 여기서 이 달빛은 이 시의 중심 소재지요. 그래서 제목이 달빛 경전인데, 달빛은 그냥 달빛이 아니고 쭉 훑어내려서 연결해서 보면 무슨 성자 같은 모습, 아니면 어떤 진리 같은 걸 발견하는 견자 같은 이미지. 달빛이 묵묵히 눈 위에다가 풍경 소리를 이 경전처럼 받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시는 언어를 압축하는 장르이고, 여백과 상상을 많이 줄수록 완결성이 높아진다는 이론. 이건 학생 시절부터 익혔지만은 등단하고 뭐 사회 활동을 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시를 산문처럼 길게 쓰는
버릇을 갖고 있다가 이 달빛 경전쯤에 와서 새롭게 이 말을 느끼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서 오행시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로버트 솔즈라는 비평가가 나는 텍스트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한 사람은 글을 쓰든 쓰지 않든 훌륭한 하나의 텍스트가 될 수 있는, 그걸 글로 하든 그림으로 하든 음악으로 하든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딴 분야에서 내비치든 개인은 하나의 텍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특별히 언어로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가지면 어느 순간 나의 이 주관과 이 세계가 만나는 접점이 생기고 그 접점에서 서정시가 탄생한다고 이 슈타이거라는 평론가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시는 그런저런 얘기에 부합하도록 자꾸 노력을 좀 기울여 본 겁니다. 저 위에는 달빛은 사물이지만은 릴케식으로 말하면 릴케는 이 주로 영감에 의해서 글을 쓰는데 그때 떠오르는 영감을 내가 쓴 게 아니고 나는 받아쓰기만 했다. 그러면 그 위에는 달빛이 바로 릴케가 말한 받아쓰기 한 사람일 수도 있죠. 자,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뭐 오행시의 참맛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자화자찬해 봅니다. 너무 좀 웃기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달빛 경전의 반대편에 첫눈을 놓아봤는데 이 작품은 오행시 쓰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그러니까 한 10년쯤 쓴 후에 비교적 좀 수월하게 한 2, 3일 만에 뚝딱 써버린 작품입니다. 마지막 행 하늘에서 첫눈이 내려왔다를 제일 먼저 써놓고 책상 위에 이 줄 하나만 달랑 놓고 하루쯤 뜸을 들여서 앞에 뭘 놓으면 좋을까? 첫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존재니까 하늘과 땅을, 천상과 이 대지를 대비시켜서 이 원형적 상징을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긴 시라든지 산문이 아니고 오행시이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걸 집어넣기는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 두 줄 산으로 올라간
길 하늘로 들어가고, 시각적으로도 우리가 밑에서 쳐다보면 좀 그렇지요. 구름 대문 열고 하늘로 들어가고, 그 다음 반대로 뒤따라가던 길 하나 머뭇거리다 계곡으로 숨어든다. 하늘로 들어간 놈도 있고 계곡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래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재미가 없으니까 결국 사행에 나오는 오래 잊힌 기별이라는 비유를 하나 얻어내니까 이제는 제대로 모양을 갖춘 게 아니냐 싶어서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다. 이런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번 시집을 내면서도 이윽고 오래 잊힌 기별인 양, 잊힌, 나는 아직도 잊혀진, 이게 내 입에도 내 귀에도 익어요. 그래서 이윽고 오래 잊혀진 기별인 양 하면 내 개인적인 리듬 감각에도 더 어울립니다. 그런데 출판사 쪽에서 벌써 내가 교정도 안 받는데 이친으로 고쳐서 이렇게 내한테 보내왔어요. 이런 거는 이제 마지막에 역시 작품의 책임을 지는 것은 출판사가 아니고 나니까 잊혀진다고 다시 고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또 표준 어법을 따라주는 게 맞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일부러 또 이렇게 엇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칠보산 가는 길의 체험과 시적 형성화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문학 작품이나 또는 문화가 아니고 뭐 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 작품에서 길이 붙는 경우 참 흔하지요. 뭐 산포 가는 길. 길은 이 원형 상징성이 아주 강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란 원시인들이 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료인 조수, 짐승들이죠. 사냥감, 과실, 어패류, 따위를 자기 주거지인 굴혈로 운반하기 위해 반복 통행하면서 생긴 발자취가 곧 길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고, 선사시대 인류는 산골짜기에서 굴을 파고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원으로 보면 우리 고유에서 골에서 굴을 파고 살면서 길을 따라 물을 먹으러 다닌 게 우리의 문명의 출발인데, 골, 굴, 길이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같은 유로 묶인 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어원학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고, 어원학 하면 뭐 그리스 로마의 뿌리를 둔 뭐 히라버로서는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물, 골, 길,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생겨난 길 위를 오가면서 인간은 심심한 것들의 안부를 묻고, 내가 요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넣어놔도 어울립니다. 또 사색을 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틈만 나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기 시작했고, 오늘날 이 호모 비아토르, 여행하는 인간, 오버 투어리즘, 과잉 관광, 이런 말들이 빈번히 언급될 정도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니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여행자를 5등급으로 나누어서 가장 낮은 등급의 여행자는 여행하면서 자기가 뭘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찰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인 자들이고, 최고의 여행자는 이 관찰한 것을 모두 체험 체득한 뒤 집에 돌아와 그걸 남김없이 발휘하여 자기화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의 가장 좋은 순기능을 이걸로 잡지요. 그리고 시를 지금 얘기하는 중이니까 시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흔히들 여행시는 좋은 시가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행시는 웬만큼 잘 써도 좋은 시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풍경이나 현지인에 대한 얘기는 매스컴, 영상 매체의 발달로 더는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습니다. 절경은 시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요. 이 말도 바꾸어 말하면 사람만이 절경이라는 뜻이고, 현지인의 다양한 삶도 시가 되기 어렵다는 말은 결국 시인의 사유와 정서가 스며들지 못하고 날 것으로서의 풍물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은 왜 우리를 꿈꾸게 하는가를 미간을 모으고 골똘히 짚어봐야 겨우 한 줄의 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칠보사는 이 전국적으로 참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참 많지요. 그리고 이 칠보는 불교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7가지 보배인데, 칠보든 칠보산이든 무척 우리에게 낯이 익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불교적 색채가 없습니다. 이거는 체험이라는 말을 앞에 제목에 썼는데, 제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보통 때는 제가 이 시를 쓰면서도 생활 자체가 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는 이 시에 몰두를 하면 삶 자체가 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도 그냥 술 한잔 먹고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노는 여행이 있고, 혼자 여행을 하면서 여행하는 각 장면마다 떠오르는 생각 같은 걸 메모하면서 진지하게 하는 여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급의 여행은 혼자 하는 여행이고, 그 다음에 2명 하는 여행까지는 봐줄 수 있다. 3명부터는 이거는 여행이 아니고 그냥 노는 거, 놀이다. 그리고 3명만 되어도 표가 갈립니다. 겉으로는 표가 나지만은 몇 박 며칠을 같이 하다 보면 누구하고 더 친하고, 감정적으로 그래요. 누구하고는 덜 친하고, 심지어는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 어떤 사람하고는 꼭 원수가 되어버리는,
다음에 안 볼 듯이 막 얼굴을 붉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보산 아침 산책은 가기는 여러 명이 칠보산 밑 어느 산장인가 뭐 호텔에 투숙해서 놀았던 이야기인데 아침에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칠보산을 올랐던 경험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체험이 곧장 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는 감정이 아니라 체험이기에 오행시로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보면 딴 거는 전부 다 실제 그날 아침에 보고 느낀 건데 칠보는 바위 속에 숨고 요 구절은 은유적 진술이고 칠보산 가는 길에서 길의 이미지와 만나서 시의 맛을 좀 더 살려주는 그리고 실제로 체험한 것이니까 시를 다시 한번 보면 연어처럼 물의 길 거슬러 올라간다. 폭포지나 서로 뿌리 움켜잡고 길을 막는 산죽밭 지나 한밭꽃 아래 놓인 징검다리에서 계곡은 나를 버린다. 실제 있었던 그대로입니다. 물소리 끊어지자 길은 환한 정막강산 열어 하늘로 올라가고 칠보는 바위 속에 숨고 다시 구름으로 가려버린다. 제가 이 앞에 앉아서 이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뒤에 뭘 준비해놨는지 한 번도 활용을 못했네요. 처음 말씀드렸던 달빛 경전은 불국사의 초저녁 달빛밤 그때 이 불빛이 슬쩍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불국사 정도 가지고는 깊은 산중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산이 울면 겨울산에 눈 내리면 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좀 작은 사찰, 산중 깊숙이 들어있는 사찰을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하여튼 달빛이 눈 위에다 이 홀로 깨어 소리를 내는 풍경 또는 그 연불 소리를 이 눈 위에다 쓰고 있다는 건데 사진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제대로 된 사진을 못 구했습니다. 이건 뭐 인터넷 뒤집거리다 보니까 이런 거 사실 요즘 함부로 막 쓰면 큰일 납니다. 여기만 쓰고 일회용을 쓰고 저는 지워버리니까 뭐 난데없이 오리 3마리가 나와서 무슨 동화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길은 또 너무 넓어요. 산으로 올라간 길 하늘로 들어가고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뒤따라가던 길 하나 머뭇거리다 계곡으로 숨어든다. 계곡은 저 언덕 너머 있겠죠. 아까 말한 오래 잊힌 기별을 넘어서 비로소 이 시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저의 제목이 이 두 작품의 오행시적 특징이라 해서 이 시는 이 하늘에서 첫눈이 내려왔다를 미리 썼습니다마는 그 위에는 오래 잊힌 기별을 생각해내지 못했더라면 시로 쓰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 얻은 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공들여서 쓴 시니까 자, 그 다음에 칠보산 가는 길.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것은 산은 엄청 잘생긴 산인데 뭐 칠보산은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위에 구름이 좋고 그래서 마지막 줄 칠보는 바위 속에 숨고 다시 구름으로 가려버린다 라는 이미지를 좀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놓은 건데, 앞에 있는 것들은 제가 체험한 어느 날 새벽 칠보산 등산이랄까 산책의 이미지는 이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사진이 얼마만큼 잘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이래가지고는 제가 자랑할 만한 게 못 되는데 이 묘화 홍묘화의 붉은 빛이 사람을 사실 미치게 하는 엄청난 색깔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야단법석인데 들에 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설법 자리를 펼치는 불교에서 흔히 크게 행사를 할 때 야단법석이라는 자리를 꾸미지요. 근데 이 해마다 봄에 이 풍경이 달려있는 건물이 각항전인데 우리나라 절집 건물로서는 제일 큰 2층짜리 집인데 안에 들어가면 내부 공간이 하나인 그 옆에 이 홍매 사행에 보면 흑매라고 되어 있죠. 하도 붉어서 검붉다 해서 검은색이 감도는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흑매가 되는데 하여튼 이 화엄사 각황전 옆에 이 흑매가 피면 이거 더 모든 게 다 흐리네. 그야말로 야단법석입니다. 이 들에 이 단을 흙으로 임시로 만들고 그 위에서 법고를 두드리고 뒤에는 음악이 그리고 앞에는 대중들이 운집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달아서
보게 되는군요. 지금 마지막 사니까 자. 신은 왜 불교와 만나는가? 불교는 이미 종교가 아니라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고유의 형질과 마찬가지로 생득적이다. 태어나면서 우리가 얻어 가진 겁니다. 등등 이미 여러 사람이 말해 왔습니다. 불교적 상상력은 우리 시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낯익은 얼굴입니다. 내가 종교가 뭐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적 상상력을 펼쳐 보인 시를 읽으며 불교의 인연설과 세상을 바라보는 비극적 세계관의 인식이 역설적으로 문학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꽃피우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흔히 화음이니 해인이니 이런 말을 쓰는데 시각화 그러니까 종교의 깊이보다는 이 용어들의 시각적 이미지를 초점을 맞추면 화음은 화려하게 빛나게 그 다음에 장엄하게 화음 세계는 그런 세계입니다. 해인은 바닷물은 세상 만물을 다 도장처럼 새겨 비쳐 보이는 그런 광활한 토대니까. 그래서 시각적으로 화음이나 해인이라는 말은 특히 시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용어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살찌운 이 선적 인식은 우리 시를 풍요롭게 갖고 왔습니다. 야단법석은 이런 세계를 색채감으로 드러낸 작품입니다. 그 야단 법석을 떠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화엄사 각황년은 이 홍매가 활짝 피어나는 봄철 이 눈부신 홍매 한 그루가 곧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때 화엄사를 찾으면 각황전 법당 안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홍매가 바로 나의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저 뒤에 실질적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지리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 노고단에서 남쪽으로 이 흘러내리는 화엄사 계곡이 눈에 선하고 그 화엄사 홍매는 원통전이나 각황전이나 이런 법당이 아닌 이 야외 마당에 야단 법석을 펼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구름처럼 인파로 들끓습니다. 이 시의 중심 이미지는 마지막 줄에 있는 봄날 노고단 아래서 벌어지는 한때의 야단 법석. 이 홍매화 한 그루 거대합니다. 거대한 홍매화 한 그루를 이렇게 자연이 펼치는 한때의 야단 법석이라고 느낀 순간
이거는 저에게는 벌써 한 편의 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앞부분은 결국 이 중심 이미지를 위에서 펼쳐놓은 배경 같은 그냥 흥미의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 각황전 뒤에는 이 대나무와 이 동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푸른색과 대비되어서 이 흥미의 색깔은 더욱 강렬합니다. 오행시의 일반적 구조를 의도적으로 지키고 싶지 않은, 모든 걸 이 마지막 구절 하나에 집중시키고 싶은, 자연이 펼쳐 보이는 강렬한 색채감이 우리가 아는 불교의 화엄 세계를 불교 신도가 아니면 직접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상징으로 이런 색깔로 다가오게 하는, 그래서 이 시는 오행시의 파격을 보여주고 싶은 작품입니다. 마지막 줄은 앞으로도 제가 좀 써먹어야 될 건데, 나의 오행시는 이제 가을 추수처럼 한 권의 시접으로 묶이면서 비로소 장르 개념에 도전하려는 첫 시도가 되고자 한다. 아마 이 구절은 시집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 물론 개인적인 욕심이죠. 제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오행시라는 장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정도로 좋은 시들로 묶인 시집도 아니지만,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오행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행시를 써보기를, 그러니까 5줄이니까 몇 번 시도하면 나름대로 요령이 생겨서 중심을 마지막 줄이 두든 어디에 두든 그걸 놓고 그 앞뒤에다가 이 시적 장치를 갖다 붙이면서 5줄을 완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쓰기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 효과적인, 시가 노리는 그 임팩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구조가 오행시가 아닐까. 3, 4행은 너무 틀에 묶이는 기분이고 6행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시니까 오행시가 제일 알맞는, 그리고 현대인의 삶의 이 리듬에도 오행시 정도는 얼마든지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